문명이 에너지에 따라서 발전을 네. 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석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둘러싼 패권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이 차세대 에너지에 관해서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에너지 얘기를 하면 사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나이대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가장 등장했던 말 중에 석유가 20년 내 고갈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석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석유 고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석유 고갈로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석유 피크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한 30년 정도가 맞아요. 맥시멈이다. 그래서 어린 나이 이제 세봤죠. 그럼 내 나이가 이제 40살쯤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막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만화도 많이 나왔었고 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일 피크론 이제 이게 좀 많이 들어갔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사실 석유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이제 뭐 나무라든지 식물들이 이제 고열에 고압에 노출이 되면서 변성을 일으켜서 그것들이 이제 쭉 올라와서 모여서 가스가 되든지 네네. 아니면 액체로. 이제 액체로 되면 이제 석유가 돼 있다. 이게 이제 통설이고 아주 소수설로는 땅속 어디선가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예. 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올라와서 어딘가 고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요 이론은 이제 상당히 이제 처음 아직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소수기 때문에 네네. 그 대부분은 이제 과거에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뽑아 쓴다. 네네.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게 지금 이제 계속 뽑았으면 없어질 거 아니냐라고 네네.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독특한 생태적 환경이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석탄이 만들어지던 네네. 이런 시절에는 나무가 쓰러지면 썩지 않아요. 음. 나무를 소화시킬 이 미생물이 없- 미생물이 없었던 그런 아. 시절이다 보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지층을 이루게 됐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석유로 바꿔서 쓰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죽으면 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석유를 본격적으로 뽑아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세기 이제 중후반 정도부터인데 한 100년 정도 지난 1950년대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파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끝이 없이 나올까? 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미국의 지질학자였던 이제 메리언 킹 허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통계적 방법을 이제 구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유정이 있는데 네. 유정이 그러면 뽑았으면 어느 정도 보통 나오고 아.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줄어들더라. 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유정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다 늘어났다 줄어들지 않겠냐.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쭉 모아서 당시 미국에 알려져 있던 유정들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1956년에 이제 1970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약 한 20년 정도 지나면 미국의 이제 오일 생산이 원유 네. 생산이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하강 국면에 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허버트 피크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석유 고갈론의 원조쯤 되는 이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허버트 개인한테는 참 불운했던 게 56년에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네네. 50년대 후반서부터 우리가 뭐 영화 자이언트나 이런 걸로 잘 알려진 텍사스의 갑자기 대규모 유정이? 유전들이 마구마구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잊혀진 사람처럼 아. 됐는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처럼 1970년대 이제 미국 오일 생산량은 이제 한 960만 배럴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이 석유 고갈론, 오일 피크론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들은 이제 1970년대 이제 과거 이제 성장의 한계라고 했던 로마 클럽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2010년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고갈될 것이다. 네네네, 예, 맞아요. 1970년에 나온 책이니까 한 40년 정도 쓰면 없을 거다. 아마 그 책으로 제가 배웠나 봐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그 제러미 립킨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에 2020년 정도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지금 소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고갈론이 계속 나오지만 네. 석유는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허버트 론이라고 나왔었던 것도 예. 다 조사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석유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기술이 좋아지니까 알죠. 그런데 못 캐는 것도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어느 상황이 되면 그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없다든지 네네. 경제성이 없어서 캘 수가 없는데 이제 뭐 배럴당 200달러가 됐다. 그러면 아유 가뿐히 캐야지라고 네네네.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석유가 어디선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얼마나 남았냐, 석유가 네. 얼마나 남았냐 이런 그 고갈론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에너지를 장기 전략을 이제 수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석유가 휘발유 가격, 유가 지금 얼마냐 보다 네.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같은 맥락에서 이게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느냐는 사실 누구도 모른다는 게 네네네. 정답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국제기구나 전문 연구기관의 이런 것들을 쭉 해보면 확인 매장량, 2021년도 확인 매장량. 확인 매장이라는 것들은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현재 기술로서 현재 경제적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1조 7,300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그게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잠깐 현재 소비량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50년 정도 사용할 분량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 많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적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직도 50년 분량이 있으면 한 50년 지나면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뭐 얼마나 있는지를 지구로 이렇게 다 단층 촬영해가지고 정확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네네. 그런 기술은 없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이제 그 자원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상의 전체 대충 이런저런 기법을 통해 봤을 때 석유가 이만큼 있고 그 중에서 확실하게 뽑았을 수 있는 거는 매장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자원량하고 자원량과 매장량이 다른 거구나. 그러면 자원량이 이제 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보면은.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제 매장량, 자원량 이걸 다 합해서 보면은 네네. 한 6조 배럴이 좀 넘어요. 6조 배럴이 넘으니까 아까 1조 7천억 배럴로 이제 한 50년 정도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한 200년은 200년, 최소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별 문제 없겠다. 네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캐쓸 수 있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기관마다 추산치가 다른데 대략 한 3조 배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6조 배럴이 전체 지구상에 있는 현재 원유 전체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꺼내 쓸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결국은 아마 못 쓸 거다라고 하면 전체 지금 현재 사용량 등등을 감안해 보면 한 100년 정도는 이제 계속 석유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꺼내 쓸 수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건 기술이 발전하면 꺼내 쓸 수 있는 양도 늘어나게 되는 늘어나는 건가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이를테면 옛날에 이제 브라질 앞바다에 보면 이제 거대한 그 석유가 매장돼 있어요. 해저에. 네. 그런데 그걸 캐려고 그러면 3,600m 밑에 바다를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1,000m 이상을 내려가서 네네. 꺼내 와야 되니까 네네. 당연히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고 기술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꺼내서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도 이제 뭐 북극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거대한 유정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악천후, 그다음 악기상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꺼냈을 기술, 그다음에 비용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놔두는 거지. 뭐 어떤 요인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하겠죠. 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무한정 쓰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갈론이 있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는 그 영화 매드맥스 등장하는 막 그런 예. 기름을 구하지 못해서 서로 싸움을 하는 막 이런 사실 상황이었거든요. 뭐 기름은 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에 쓰는 어떤 그런 연료가 필요하다면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는 있죠.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문제지. 가격이 예, 문제다. 뭐 안 되면은 옥수수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그렇죠. 바이오연료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석탄 같은 경우는 훨씬 자원량이 많으니까 석탄을 액화시켜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실제로 석탄이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과거 이제 전쟁을 치르던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꽤 많은 연료를 공급하기도 했는데 이제 경제성이 없는 거죠 현재 단계에서는. 경제성이 없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상당히 예, 환경 안 좋을 것 같은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드리는 에너지에 비해서 나오는 게 너무 적으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미래에는 또 알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셰일 혁명 이런 네.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가 전망을 약간 낮춰잡는 그 기관들 중에 이유가 중에 하나도 셰일 혁명 때문에 네.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유가가 그렇죠. 이렇게 오를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셰일 혁명, 셰일가스 등의 석유 대체 에너지 현황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뭐 대체 에너지라기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셰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형태가 다르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비전통적 원유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전통적 컨벤셔널이 아닌 넌 컨벤셔널이라고 어. 이제 부르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액상으로 이렇게 우물처럼 돼 있는 베이스나. 데다가 콕 찍어가지고 어. 쭉 뽑아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비해서 이제 그런 액상으로 잘 모여 있지 않고 뭔가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는 석유 자원들이 있어요. 네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모래에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캐나다 북부에 많이 있는 오일 샌드라고 오일 부르는 샌드. 쥐어 짜면 나옵니다. 아. 그걸 모래를 갖다 놓고 기름이랑 범벅이 된 걸 놓고 네네. 뭐 가열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이 쉐일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비유를 해볼까요? 좀 지저분한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에 있는 피지죠. 네네. 피지층이죠. 여드름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유전이 되는 건데 예. 그 저 여드름 밑에서 유전인데. 이제 그 미세한 석유나 가스들이 이제 그 혈암이라고 하는 이제 퇴적암 사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이 석유나 가스들이 위로 조금씩 올라옵니다. 네네. 예,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다가 위에 이제 덮개암이라고 하는 불투수층을 만나면 여기 고여요. 고여서 이제 가스전 유전이 되는데 여기는 밀도가 높아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파서 석유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쉐일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 깊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한 군데를 뚫는다고 해서 여기서 펑펑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쓸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1940년대, 50년대부터 계속 이 쉐일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관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실패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쉐일이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원량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거는 꺼냈을 수는 수 없다. 없는, 예, 매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의 몇몇 분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이 석유 채굴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반드시 내가 꺼내겠다. 예, 라는 의지로 평생을 여기다가 이제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기술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유전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서 네. 딱 뚫은 거죠. 그러면 네. 이만큼 있으면 정확하게 고기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쉐일 같은 경우는 밑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네. 옆으로 파서 계속 깨 나가면 여기서 갇혀 있던 석유나 이제 가스들이 그 길을 따라 가지고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뚫는 게 아니고 네네. 커브를 그리면서 어떨 경우는 왼쪽으로, 어떨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이면서 깨 나가는 어떤 그러한 방식을 이제 굴착 방법을 개발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뭐 우리가 눈앞에서 봐도 야, 오른쪽으로 좀 가, 왼쪽으로 좀 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땅속 뭐 1,500m, 2,000m에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굴착을 한다. 그거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저렴하면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깰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등장한 방식은 이제 그 물 기본적으로 네네. 물에다가 이제 몇 가지 화학약품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껌 원료로 쓰는 이제 그런 끈적끈적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래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고압으로 분사를 합니다. 지층에서 그러면 깨지는 거죠. 지층이 깨지면 거기서 오일과 이제 가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속 파들어가면 조금씩 나오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굴착 방식이 되게 느리고 힘든 것이라 됐는데 기술이 점점 진보하면서 실제로 전통적인 유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네네.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오.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 유전은 여기 석유가 있어라고 해도 알아도 그거를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면 네네. 이제 쉐일 같은 경우는 몇 주면 오. 이제 도달해서 석유 그 가스나 석유 생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유나 가스 생산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을 치고 내려가면 회복이 안 돼요. 영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국회 한때 요즘. 가스를 뭐 자급자족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 40% 정도는 수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부터는 다시 생산량이 올라가서 현재 전 세계에서 원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우디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보면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거의 비슷비슷한 예, 삼각 이제 구도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하루에 쉐일로 나오는 생산량이 한 72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미국 생산량의 이제 한 60% 정도. 60%.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전통적인 이제 컨벤셔널한 방식보다 오히려 비전통적인 방식
쉐일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쉐일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유정은 파는데 이제 몇 년씩 오래 걸린다고 그러는데 걸리는데, 이거는 몇 몇 주 주면 만에. 몇 주 만에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오른다. 하면 바로 파면 되는구나. 바로 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제 쉐일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석유 가격을 되게 평평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됐고 근데 이제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유정은 한번 캐면 뭐 짧게는 뭐 몇 년, 길면 몇십 년씩 꾸준하게 석유를 뽑아내 주거든요. 근데 쉐일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파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곳 파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옆에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단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자 자금도 이제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약간 환경이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제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제 지하수 오염 뭐 이런 네네, 문제도 맞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 유발 이제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압으로 지층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려앉으면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면 지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쉐일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안 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진 발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탐사조차 못하거나 아니면 상업적 채굴을 이제 못하게 하는 뭐 영국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쉐일 같은 경우는 원유에 비해서 되게 많은 나라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매장량으로만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약간 물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복받은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쉐일을 캐려면 일단 다량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중국의 지금 그 쉐일 매장지는 주로 물이 석유보다 비싼 서부 저 건조한 지역, 사막 지역 이런 지역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요즘에 쉐일을 이제 캐려고는 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쉐일에도 조금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캐면 금방 촉촉 나왔는데 네네네. 이제 그렇게 좋은 쉐일층들은 벌써 다 다 써먹었고 썼구나. 이제는 그렇게 탄력성이 좋지 않은 것들만 남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미국이 복받은 게 진짜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지 뭐 꺼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하늘 뭐 예. 쉐일층도 보유하고 있고 물도 있고